네, 트랜스포머 오늘 2 시작을 할 건데요. 저번 주에 아마 이제 건우가 트랜스포머 1 잘 설명을 해줘서 일단 목차를 보시면 트랜스포머 리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NLP에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비전에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딥시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은 이번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일단 트랜스포머는 2017년도에 이제 제안된 신경망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이제 기존의 RNN이나 CNN의 한계를 극복하고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이제 병렬 연산, 장기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어텐션은 사실 트랜스포머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닌데요. 2014년에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RNN에서 이제 합쳐져서 RNN 플러스 어텐션으로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RNN은 이제 모든 입력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GPU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을 바탕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는 트랜스포머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트랜스포머는 RNN 없이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활용해서 시퀀스를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을 좀 보시면은 모든 토큰이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멀리 떨어진 단어들 간에도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고요. 여기 세세한 부분들은 다 건우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예시로 어텐션을 한번 복습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파트예요.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가중치랑 합해지고 이제 각각 멀티헤드 어텐션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프트맥스에 각 쿼리랑 키랑 밸류 값을 이렇게 연산을 하죠. 근데 여기 파트에서 루트 D로 나누게 되는데 이 파트를 이제 설명을 그때 안 했다라고 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X를 어떠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라고 하고요. 사실 이렇게 단어 더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I like you라고 하면은 이 단어에 맞는 각각의 인베딩 값들이 이제 룩업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룩업 테이블에서 각 단어에 맞는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처음에 인베딩을 합니다. 이렇게 인베딩을 하면은 각각의 차원에 맞는 뭐 이런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쿼리랑 키랑 밸류 값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어 인베딩 값들 그리고 각 웨이트 시 곱해져서 이제 쿼리랑 키랑 밸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쿼리랑 키랑 곱해가지고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값을 곱해가지고 각 단어들이 얼마나 이제 가중치를 합할지에 대해서 연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루트 D로 나누는 이 연산이 좀 중요한데 소프트 맥스 함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치우고 소프트 맥스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쿼리랑 키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되면은 이 각각의 변수에서 값들이 어떻게 분포를 할까요? 극단의 분포를 하겠죠. 그럼 이 값들에 대응하는 그런 기울기를 판단을 해보면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여기서도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로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 알 테니까 이 기울기 값들이 0에 수렴하다 보면은 로스를 제대로 최적화하지 못하죠. 그래서 최대한 이 변수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분포가 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산값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 루트 d가 이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을수록 얘들을 많이 이렇게 좁히게끔 해야겠죠. 이 값들이 가운데에 몰릴 수 있게끔. 그럼 이 기울기 값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얘들이 0보다는 훨씬 큰 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를 잘 최적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할 때 안정성을 위해서 루트 D로 나눈다라고 참고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이제 뒤에서 많은 모델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럼 이제 학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사전학습이 뭐고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 뭐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전학습을 보면요. 여기 좀 쉽게 갓난아기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는 항상 어떤 특정한 태스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나는 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과학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기로 이제 잘 자랐으면 좋겠어서 처음부터 수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언어를 잘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지식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 두 과정이 바로 사전학습이랑 미세 조정,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데 다양한 문장 패턴을 학습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네, 보통 비지도 학습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조금 보시면 비지도 학습은 무엇이냐? 라벨이 없는 데이터예요. 없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단은 단어가 첫 번째로는 들어옵니다. 뭐 I am a student라고 들어온다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어떤 한 토큰을 이게 단어라고 그냥 할게요. 어떤 한 토큰 단어를 마스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마스킹된 데이터랑 그럼 이거에 대한 라벨이 뭐죠? 원래 들어간 이 문장이겠죠? 그래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가 있어도 이렇게 라벨을 만들어냅니다. 원 문장으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문장, I am a student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토큰이랑 두 번째 토큰 사실은 이 공백도 토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M을 그냥 바로 붙일게요. I 다음에는 M이 와야 되고 M 다음에는 어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라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I에 해당하는 라벨이 M이 되어버립니다. 얘가 이제 라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벨이 아예 필요가 없어서 비지도 학습이 아니고 라벨이 없는 이제 데이터셋도 가지고 와서 억지로라도 라벨을 만들어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언어를 잘 학습시켰으면은 미세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언어를 배운 학생에게 특정 지식을 학습시킨다. 보통은 지도 학습 방식이 사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는 라벨이 있는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지도 학습을 시킵니다. 1 더하기 2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라벨은 뭐겠죠? 5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이슨 파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많은 이제 라벨이 있는 데이터 더미들이 들어가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지식을 학습시키고 싶으면 파인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NLP에 활용이 되는지 두 가지 방법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코더만 사용한 모델인데요. 얘는 오토 인코딩 모델이라고 하고
방금 전에 말했죠. 일부 토큰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보다는 뭐 마스크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 문장이 무엇인지 맞추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얘는 사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언어를 잘 학습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파인 튜닝 시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입력 문장을 양방향으로 인코딩해서 깊은 문맥적 의미를 학습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아래 보시면은 양방향 문맥 학습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학습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텐션 다 이제 알고 있죠. 서로 모든 토큰이 서로를 참고하는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양방향으로 문맥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학습 방법은 아니에요. 넘어가서 디코더만 쓰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GPT 계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인코더 했을 땐 얘만 똑 떼우면 됐었는데 디코더는 트랜스포머의 원래 구조 자체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기 때문에 인코더에 있는 이 정보를 가운데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챗GPT 실제 모델 그 구조를 보면은 이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이렇게 두 개 레이어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셀프 어텐션 마스킹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디코더 온리 모델입니다. 얘는 대표적으로 버트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발표한 사전 훈련 모델입니다. 버트의 학습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MLM이라고 해서 단어 기반 학습입니다. 얘는 방금 말했다시피 입력된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마스킹합니다. 그러면은 마스킹한 것은 학습할 때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가 되겠고 마스킹하지 않은 원래 문장은 아니, 원래 문장은 라벨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모델이 라벨을 맞출 수 있게끔 로스를 조정해서 최적화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여기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NSP, 문장 기반 학습인데요. 얘는 두 문장이 연속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50%는 실제로 연속된 문장이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선택된 비연속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단어 기반, 문장 기반 둘 다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모델로 사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을 시키려면은 인베딩 방식이 특별하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토큰 인베딩 방식입니다. 워드피스 인베딩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르는 그 단어 같은 거는 제가 아래다가 참고로 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해 주시고 워드피스 인베딩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어가 되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특별함. 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 단어를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챗GPT나 버트 같은 이제 LLM 모델들은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고 이게 어떤 관계이고를 잘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단어를 더미로 그냥 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세세하게 나눠 가지고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음, 모음으로 다 나눠 가지고 주면은 이 단어들의 뜻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서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워드피스 인베딩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예측인데 특별함으로 아마도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토큰이 됩니다. 토큰이. 그 챗GPT도 보면은 이제 토큰 수 제한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토큰 수 제한이라는 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제한이 아니고 이런 서브 워드 기준으로 토큰 하나, 토큰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귀한 단어를 잘 처리할 수 있다. 모델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버트가 이제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 두 연속된 문장을 가지고 이게 연속되어 있는지 연속되어 있지 않은지를 학습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각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임베딩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써 놨는데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일단 전까지는 다 0 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1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학습할 때는 두 문장을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문장은 두 개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문장은 무조건 0 으로 이제 임베딩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문장은 무조건 1로 임베딩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다들 알고 있는 위치 관계를 잘 넣어 줘야겠죠. 얘는 어텐션을 사용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따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트의 구조를 보시면 버트는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전학습된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밑에를 보면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라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추게끔 이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개체명을 person으로 잘 인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제가 적어 놨는데 한 가지 예시를 또 한번 위에다가 그냥 필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이제 교육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교육회사에서 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학생한테 교육을 하는 LLM을 만들고 싶어요. 챗봇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는 Q&A를 하는 LLM을 만들고 싶어. 근데 학생들이 이제 뭐 욕설이나 아니면 막 비교과적인 질문을 하면은 얘는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걸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 그럼 앞에다가 분류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욕설이나 비교과가 아니면 그러니까 교과면 LLM으로 넘겨줘서 얘가 대답을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제 욕설이나 그런 비교과적인 질문이면은 그런 말은 뭐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아웃풋을 내겠죠. 여기 인풋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버트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를 특정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해 볼까요? 뭐 "MBTI가 뭐야? 너 MBTI가 뭐야?" 라고 하면은 "얘는 비교과야." 라고 라벨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풋을 넣으면 얘는 비교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돼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면은 잘 파인 튜닝이 돼서 이러한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다른 이런 수많은 모델들이 문맥적인 의미를 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버트는 이제 대량의 이런 코퍼스 텍스트 데이터 집합을 잘 활용을 해서 문맥을 고려한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전이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전이학습도 이제 밑에 적어 놨는데요. 전이학습은 이제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하는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하고 네, 파인 튜닝은 전이학습의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버트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트는 이제 마스크 처리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약 일부 단어만 마스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85%의 대부분의 단어는 뭔가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의 기여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학습 과정에는 마스크 토큰을 이용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이제 예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토큰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델은 기존의 학습 방식이랑 다른 환경에서 예측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델의 성능 저하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세 번째 보시면은 얘는 이제 기존의 버트를 비롯한 많은 랭귀지 모델들은 입력을 마스크 토큰으로 치환하고 치환 전에
원본 토큰으로 복원하는 마스크 등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학습 시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버트에서는 단어 기반으로 이제 문맥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기반으로도 단어 문맥을 학습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잘 연속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했는데 사실 이 방식 자체가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학습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문장만으로는 뭔가 문맥을 잘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NSP가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엘렉트라라는 모델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원래 버트에서는 더라고 하는 것을 마스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쿡이라고 하는 것을 마스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엘렉트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라고 하는 것을 마스크 처리를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만들어 냈네요. 여기 cooked라고 하는 것을 ace로 새롭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마스크라는 어떤 처리가 아니고 실제 단어로 이제 바꾼 다음에 얘가 이 문맥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얘가 이제 버트인 거죠. 버트는 실제로 마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얘가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엘렉트라는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문맥 사이에서 맞는 의미인지 아닌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문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85%보다는 더 넓은 개념의 문맥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갠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이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능 비교입니다. 엘렉트라랑 버트의 성능 비교를 보면은 엘렉트라 스몰을 보면은 버트 스몰보다 글루 점수가 5점 더 높고 GPT보다 성능이 뛰어났다라는 게 논문이랑 실험 결과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엘렉트라 라지는 이제 다른 모델들보다 적은 파라미터와 계산량으로 유사한 성능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성능이 매우 좋았다라는 점이 논문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인코더 온리 모델을 배웠는데요.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은 입력 문장의 일부 토큰을 변경을 했죠. 그다음에 원문 문장이 무엇인지 맞추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제 문맥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양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서로 단어의 연관성을 잘 학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어진 입력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GPT가 있는데요. GPT의 이제 단어 의미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 그다음에 사전 학습을 시킨 모델이고요. 여기는 트랜스포머,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딥러닝 신경망 구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생성 모델이에요. 얘는 어떤 것을 추론하거나 문맥적인 그런 것을 이해하는 모델이 아니고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모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생성에 제일 특화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앞에서 말했다시피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인코더에서 처리한 이 데이터를 디코더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근데 GPT는 디코더 온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레이어랑 이 레이어만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있다. 모델의 변천사를 볼 텐데요. GPT GPT-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고 파라미터 수와 학습 데이터는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GPT-2는 이제 GPT-1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고요. 레이어 정규화의 위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VIT에서도 나올 텐데 레이어가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레이어 정규화를 먼저 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1보다 GPT-2가 더 파라미터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의 10배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정규화를 먼저 진행을 하고 어텐션 그다음에 피드포워드를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PT-3까지 보시고 GPT 사전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학습은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은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얘는 라벨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어떻게 라벨이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뭐 이런 문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GPT는 서브워드로 이제 토크나이징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 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워드로 토크나이징을 하고요. 실제로는 여기 공백도 다 토큰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토크나이징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모델을 보내서 잘 학습을 시키는데 방금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래 문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얘는 좀 변형을 시킨 거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는 문장에서 앞에 있는 토큰을 하나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당겨와서 얘를 라벨을 한 개씩 만들어요. 그럼 이거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 단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단순 다음에는 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현재까지의 입력을 보고 다음 단어를 하나씩 생성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문장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최대한 뭔가 믿을 만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GPT가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GPT는 되게 인간 친화적으로 대답을 잘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강화 학습이랑 인간 피드백을 결합해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이 생성한 응답을 사람이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보상 신호를 제공을 해서 강화 학습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GPT는 한 4부터는 내부 구조를 전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실제로 뭐 평가를 했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강화 학습과 인간 피드백을 결합을 해서 네, 잘 학습을 시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인코더 온리 모델이랑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의 차이점이 인코더 온리 모델은 입력 문장을 받아서요. 이제 얘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라벨을 입력 문장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 원문이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염된 문장을 마스크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디코더 온리 모델은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다음 문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얘는 뒤에가 마스킹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O 다섯 번째를 학습하도록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마스킹 되어 있는 단어들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챗봇에서 다음 단어가 무엇이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성을 잘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생성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얘는 양방향 학습을 통해서 문장 내 단어 관계를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텐션을 진행을 하면은 실제로 양방향 학습이 아니고 각각의 이제 단어 관계들을 잘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이랑 조금 다르게 문맥적인 의미 또는 뭐 분류, 분석 이런 쪽에 좀 더 적합한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디코더 온리 모델은 그 학습하는 방법 자체가 바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생성 작업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중간에 해보자면 RNN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RNN이 처음에 이제 198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고 어텐션 기법이 등장을 하면서 어텐션이랑 RNN이 합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텐션만 활용할 수는 없을까? 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지금에도 이제 거의 모든 모델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제 베이스 아키텍처인데요. 이 트랜스포머가 인코더, 디코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인코더랑 디코더에서 되게 이제 좋은 아키텍처가 많기 때문에 only 인코더 또는 only 디코더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인코더, only 디코더. 그래서 only 인코더에서는 예를 들어서 버트라는 모델이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이 버트라는 모델은 문맥 이해를 잘한다. 또는 뭐 분류를 잘한다. 아니면 뭐 문장 분석을 잘한다. 판단을 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only 디코더 모델은 다음 단어를 마스킹한 다음에 예측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GPT 같은 모델이 있죠. 얘네들은 생성에 강하다. 라고 좀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다 이제 NLP 얘기만 했는데 자연어를 처리를 할 때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비전에서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좀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귀납적 편향이라는 건데요. 얘는 모델이 학습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가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이라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원래 이제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를 넘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학습 데이터만으로는 완벽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할 때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들어오겠거니 하는 패턴, 그런 규칙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C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포 비전에서 그 트랜스포머를 활용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비전들을 이제 처리를 했나 보면은 CNN이 있습니다. 이게 CNN의 기납적 편향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미지에서 가까운 픽셀끼리는 서로 강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가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물이 이미지에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특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CNN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귀납적 편향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CNN의 높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인한 문제점. 첫 번째로 표현력이 제한된다. 그다음에 전역 정보가 부족하다. 도메인이 너무 한정된다. 이제 반화가 한계가 있다. 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다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정리를 해보면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학습을 할 때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모델이 다양한 패턴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표현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처리했던 하나의 방법 중인 CNN의 해결책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는 CNN이나 RLN과 다르게 이제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입력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런 귀납적 편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이제 비전의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했냐라고 하면은 얘를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VIT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레이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가운데가 빠져 있고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포워드 블럭이 있습니다. 그럼 VIT가 어떻게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잘 처리를 하는지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기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트랜스포머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그냥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랑 이미지랑은 좀 다른 게 이미지는 이제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하나하나의 토큰이 대응이 되었는데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일단 토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큰화 시켜서 얘네들이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토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어처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미지 패치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패치를 벡터로 변환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클래스 토큰을 추가를 해서 이 토큰을 활용해서 마지막에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어텐션을 사용할 거니까 셀프 어텐션을 위치 정보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적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MLP라고 해서요. 닫힌 퍼셉트론을 통해서 분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파트를 잘 사전 학습을 시켜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분류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만 계속 갈아 끼는 방향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동물을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물을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을 표정을 분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이미지는 이제 단어처럼 바로바로 토큰에 대응되기가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쪼개 주셔야 됩니다. 쪼갠 다음에 하나하나의 토큰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근데 딱 봐도 지금 여기 이미지 정보에 뭔가 정보가 되게 많아 보이죠? 이게 하나의 픽셀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픽셀 단위로 하나하나 쪼갠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이런 크기를 가지고 쪼개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단어를 쪼갤 때 앞에서 설명했던 건데 이제 서브워드로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깔끔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럼 이 단어를 처음에 이제 토큰화 시킬 때 하나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으로 토큰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토큰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한 이 이미지 하나하나의 토큰이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이제 픽셀이 좀 많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토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토큰의 개수이고요. 얘는 이제 픽셀 수, 얘는 채널이라고 해서 색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는 이제 임베딩 디멘션이에요. 넘어가서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위치 정보를 합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과정은 다 동일하고요. 얘는 맨 앞에 그 픽셀이 들어올 거다, 토큰이 들어올 거다라고 처리하는 이제 맨 문장 앞에 이제 이 CLS라는 토큰이 하나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나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네, 여기 위치 정보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넘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랑은 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노멀리제이션 하는 파트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여기 위에 달려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챗GPT의 변천사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레이어가 좀 깊거나 이게 파라미터가 너무 많고 학습할 게 너무 많다 보면은 노멀리제이션을 먼저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IT도 동일하게 노멀리제이션을 먼저 해주는 양상이 보이고요. 나머지 과정은 다 트랜스포머의 학습 과정과 동일합니다. 성능 평가를 한번 보시면 여기 CNN을 사용하는 것과 VIT를 사용하는 것 성능이 매우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번 꼼꼼히 보면은 이쪽 파트는 이제 트랜스포머 또한 CNN처럼 이미지에서 유의미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얘는 이제 좀
재밌는데요.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해서 이 하나하나의 픽셀에 있는 포지션 임베딩을 한번 보면은 여기 뭔가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이 픽셀은 오른쪽 위에 끝에 위치한 이제 픽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가운데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끝 아래를 보시면 실제로 왼쪽 끝 아래에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T가 패치의 공간적 위치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면서 학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넘어가서요. 이 수치는 이제 쿼리 토큰이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먼 곳까지 어텐션을 두는지에 대한 측정 값인데, 실제로 레이어가 좀 작으면은 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어텐션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죠. 근데 CNN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썼을 때도 레이어가 점점 좀 깊어질수록 전체적으로 먼 거리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VIT 또한 CNN처럼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로컬 정보를 넘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바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가 이제 최근에 나왔었죠. 25년 1월에 나온 모델인데, 어, 이 모델도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영상을 제가 틀어주려 했는데, 네, 이거는 각자 보시고 1 분밖에 안 돼요. 근데 1 분밖에 안 돼서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 한번 볼게요. 근데 되게 구조가 좀 특이해요. 여기 모르는 단어도 막 있고 MTP가 뭐지? 막 그러죠. 여기 MTP라는 단어도 있고, 구조는 트랜스포머를 쓰기는 했는데 뭔가 되게 다른 아키텍처를 좀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이제 아키텍처를 좀 가져와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좀 보면은요. MTP라는 기술입니다. 언어 모델이 한 번에 여러 토큰을 동시에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그 GPT 기억나죠? GPT가 생성 모델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생성 모델이 되었냐? 얘는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 자체가 바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딥시크도 이제 생성 모델이고 챗봇이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얘는 이제 특이하게도 GPT는 하나하나씩 생성을 하면서 예측을 했다면 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토큰을 동시에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합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MOE라는 기법인데요. 여러 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입력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학습 기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태스크를 여러 하위 문제로 분할을 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존 AI 모델들은 이제 연산을 할 때 FP64나 FP32라는 연산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수점들을 연산하는 방법들인데요. 딥시크는 조금 정확도를 낮게 해서 FP8 연산을 채택을 해서 연산량을 줄이고 GPT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뭔가 정확도를 좀 줄이면서 연산을 하면 속도는 빠를 수 있어도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특정 어떤 수학적인 태스크가 있을 때. 근데 이렇게 단순히 정밀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각 연산 단계별로 최적의 정밀도를 조합하는 전략을 적용을 하면서 최적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트랜스포머는 사실 거의 모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이트를 같이 보려고 했는데 제 아이패드라서 여러분도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럼 거의 동일한 창이 뜰 텐데, 클릭했나요? 네, 저 여기는 안 떠요. 클릭하면은 딥시크 한번 쳐보세요. 딥시크 알번. 그럼 여기 있는 값을 파라미터 값을 막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오픈 소스로 열려 있는 모델들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PU만 있으면 학습시킬 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 수별로 모델들이 다 세세하게 어떤
베이스 모델을 썼고 뭐 파라미터 수가 어떻고 뭐 코드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하는 점은 여기 아키텍처가 퀸2라고 나와 있죠. 딥시크에서 이제 7B의 이제 모델은 퀸2를 베이스 모델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크게 이제 파라미터 수를 조정을 하면은 얘는 아마 딥시크 자체 모델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체 모델을 쓰는 거를 from scratch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델 레이어 기반부터 스스로 쌓은 모델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 때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기반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 수가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서머리 보시면 우리가 어텐션 리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인코더만 쓴 거, 그다음에 디코더만 쓴 거, 대표적으로 뭐 버트를 봤고요. GPT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트랜스포머가 이제 비전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근데 비전에 사용되는데 그 전에 이제 CNN이 문제점이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VIT가 잘 해결을 했다까지 봤습니다. 그다음 딥시크,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도메인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은 거의 트랜스포머가 거의 모든 모델에 이제 뭔가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트랜스포머밖에 없냐? 트랜스포머보다 더 좋은 성능의 뭐 어떤 아키텍처가 없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이건 정우가 아마 뒤 세션에서 좀 설명을 할 텐데, 만바라는 아키텍처,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타이탄스라는 아키텍처는 거의 한 2달 전에 나왔어요. 한 2달, 3달 전에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을 좀 타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궁금하면 이거 클릭해서 한번 논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